네, 양노수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화학 제품에 대한 우리 대사공학을 활용한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노수 교수님, 제가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제 생물 공정 스케일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균주가 이제 개발된 균주가 랩 스케일에선 작동을 잘 하다가도 실은 이제 공정이 스케일업 됨에 따라서 실제 공정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사공학에서 스케일업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실험실 수준에서 이 균주를 개발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성능을 테스트를 할 때 실험실 수준에서 테스트를 하죠. 즉 수 밀리리터에서 1리터 미만의 스케일에서 이 플라스크 또는 시험관 수준에서 이제 성능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스케일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연구실 수준의 랩 스케일 발효기에서 수 리터 이하의 그 스케일에서 발효를 수행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균주는 이제 파일럿 스케일, 즉 수백 리터에서 이제 수천 리터에 이르는 그런 스케일의 발효기에서 성능을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만에서 수백만 리터에 이르는 이 데모 플랜트 스케일 또는 인더스트리 스케일의 발효기에서 성능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케일이 달라지게 되면 이 발효기 안에 있는 그런 특성도 달라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균주의 그 퍼포먼스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임펠러의 블레이드 모양이 이 발효기의 스케일이 달라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임펠러는 발효기 내부에서 이 미생물 균주 그리고 배양액이 균일하게 섞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제 임펠러의 모양에 따라서 이 산소 포화도의 조절 능력도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펠러가 이 발효가 스케일업이 되어 감에 따라서 보통은 임펠러가 회전하는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균주에 가해지는 시어 스트레스도 바뀌게 됩니다. 또 이제 이에 따라서 유체역학적인 그런 파라미터도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발효기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되면 이 발효기 안에 있는 그런 특성이 달라지게 되면서 균주의 퍼포먼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예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번째는 이 스케일에 따라서 이 발효기 안에 산소 포화도를 조절하는 그 메커니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랩 스케일의 발효기에서는 저희가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고 싶을 때 보통 산소의 순도를 좀 높여주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파일럿 플랜트라든지 데모 플랜트 스케일로 가면 이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한 산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하는 산소의 양을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만 이 라지 스케일의 발효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순도의 산소를 사용하기보다는 굉장히 고압의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이 산소의 용해도를 더 좋게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 포화도의 조절 메커니즘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발효기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바뀌게 되므로 균주의 성능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대사공학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연구실 수준에서 굉장히 잘 작동하는 균주를 이제 구축을 했으니까 이제 발효 공정만 최적화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 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균주 개발에서 시작해서 이 발효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분리정제 공법 개발까지 저희가 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생물 공정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각 단계를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즉 다운스트림 또는 미드스트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업스트림으로 다시 가져와서 균주 개발을 새롭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 스케일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균주 개발 단계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모든 생물 공정 개발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강연 중간에 이제 마약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세포 공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미생물들이 이제 대중에 유출이 되었을 때 이런 화합물 생산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균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미연의 이런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강연 때 언급했었던 그 크리스티나 스몰키 교수님이 진행했던 오피오이드 생산 연구를 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피오이드의 경우에는 이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남용이 될 수 있는 그 소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나 스몰키 교수님도 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할 당시에 미 정부의 규제를 받았죠. 그리고 이 민감한 물질을 생산하는 균주에 대한 접근성도 이 연구를 실제 수행하는 인원들에게만 허용이 됐고요. 또 연구실 차원의 보안도 굉장히 까다롭게 유지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 그리고 일본 뭐 다양한 국가에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소재를 생산하는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뭐 정보 당국의 규제를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이런 규제 안에서 그리고 연구실의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안에서 연구 개발이 수행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균주 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균주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저희가 이제 바이오 컨테인먼트 또는 생물 봉쇄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실험실 조건 외에서 이 균주가 유출이 되게 된다면 이 균주가 죽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실험실 안에서만 구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배지에 첨가가 돼야만 이 균주가 생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실험실 조건에서만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배양 조건 또는 온도 조건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균주가 생존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이 없는 실험실 바깥에서는 균주가 죽어버리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킬 스위치를 포함하는 합성 유전자 회로를 미생물 안에 도입을 함으로써 저희가 균주가 유출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균주가 외부에 유출이 되더라도 저희가 이 균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실험실에서 왔는지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이 균주의 게놈 안에 특정 정보를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워터마크를 저희가 삽입을 함으로써 이 균주가 어디서 왔는지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대사공학 및 이제 합성생물학에서 이제 어떤 바이오매스를 기질로, 즉 출발 물질로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혹시 강남규 교수님께서 혹시 최근 대사공학에서 바이오매스 활용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기질을 사용하느냐, 어떤 바이오매스를 출발 물질로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같은 이슈로 인해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를 직접 기질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란 비식용 폐목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사실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량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식량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좀 안 좋은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폐목재나 볏짚과 같은 먹을 수 없는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식용 바이오매스, 즉 이런 식물 기반의 바이오매스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리그노셀룰로즈 바이오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그노셀룰로즈 바이오매스는 주로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그리고 리그닌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셀룰로즈와 헤미셀룰로즈는 각각 가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도당인 글루코즈나 또는 자일로즈와 같은 이런 당 성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당 성분을 추출해서 엔지니어링된 미생물들을 키워낸다면 결국에는 리그노셀룰로즈 바이오매스로부터 최종적으로 미생물로부터 다양한 바이오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직접 활용하는 미생물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를 직접 활용 가능한 그 미세조류를 활용한다면 그 광합성을 통해서 미세조류가 이산화탄소를 먹고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특정 미세조류가 그 지질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세조류를 키워서 이산화탄소로부터 지질을 만들어내고 그 지질을 추출을 해서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해내기도 하고요. 또한 메탄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메탄 자화균 같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미생물들을 활용한다면 메탄가스로부터 메탄 자화균 같은 경우는 뭐 PHB, 풀어서 이야기하면 폴리하이드록실 뷰틸레이트와 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소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메탄가스로부터 또 바이오 플라스틱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온실가스를 직접 활용하는 미생물을 활용을 한다면 사실 바이오 연료도 만들 수 있고 바이오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산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산성이라는 것은 결국엔 시간과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빠른 속도로 성장을 시켜서 미생물을 성장을 시켜서 최대한 많은 양의 바이오 연료나 플라스틱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러한 가스를 기질로 사용하는 이런 미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성장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성을 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그 리그노셀룰로즈 바이오매스 유래의 당 성분을 온실가스와 함께 활용을 해서 그 생산성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미세조류 연구를 해왔지만 우리 성영준 교수님께서도 미세조류 전문가시니까 제가 평상시 미세조류 연구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들, 좀 고민이 되었던 점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를 전환을 해서 뭐 다양한 고부가 가치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미세조류 생물 공정이 진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최선의 공정일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모든 화학 제품을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최근 이제 이 지구 온난화가 큰 이슈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에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그리고 전환 기술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중에서도 저와 같이 이제 미세조류와 같은 광합성 미생물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을 저희가 이산화탄소의 생물학적 전환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조류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광합성 능력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의 전환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전환 기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저감량만을 따진다면은 그 저감량이 매우 크지는 않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물 반응, 특히나 생물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이 갖는 장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생물 반응은 저희가 알다시피 상온 상압에서 대부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반응에 비해서는 비교적 에너지 투입이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실은 배출이 가장 많은 게 실은 에너지의 투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은 에너지의 투입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감량이 낮을지라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굉장히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은 에너지의 투입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물 반응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미세조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유용물질의 다양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조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남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지질 생산도 가능하지만 바이오 연료나 바이오 플라스틱 그런 이제 기존 석유화학 대체 물질뿐만 아니라 실제 바이오 의약품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식품 계열 같은 실제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에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물질들까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용 물질의 다양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공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 전망은 밝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은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인데 실은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강남규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여러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미세조류 균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대규모 생물 공정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도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저희가 수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세조류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해 저희가 생산하고자 하는 모든 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그러면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 기반의 플라스틱 산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단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석유화학 플라스틱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 단가의 문제로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한 이제 균주의 개량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개량된 균주를 가지고 아까 양동수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대규모 공정에서 적용했을 때 그런 효율적인 생산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실제 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공정 측면에서도 저희가 효율적인 이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한 균주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제품화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효율적인 아주 완성된 프로세스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볼 문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물성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낮은 물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만들어진 생물성 플라스틱은 최근에는 이제 PLA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많은 저희가 공정 개선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수준까지로 이제 물성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플라스틱에 비교한다라면 여전히 좀 물성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생물성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석유화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열적 내성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물성이 많이 낮은 편인데 저희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균주의 생물 공정의 측면도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은 실제 이런 만들어진 플라스틱에 코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첨가제를 집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압출이나 사출 같은 고분자 성형 공정을 저희가 잘 개선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물성을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성능의 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분해성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그냥 바깥에다 이제 버려두면은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런 플라스틱의 경우, 특히나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PLA 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바깥에 60도의 온도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생분해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생각하는 그런 생분해 개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생분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생분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 물질을 저희가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생물 공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런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미생물들이 그런 플라스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결정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기술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생각하는 이제 바깥에 버려두었을 때도 쉽게 생분해가 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현돼야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엔 사용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세 가지 측면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발생이 크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생분해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일반 석유화학 제품에 비해서 단가가 그리 높지도 않아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성도 저희가 실제 지금 쓰고 있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가가야지만 결국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도 강남규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사공학적으로 개량된 미생물이 이제 결국 GMO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GMO로부터 생산된 이런 화학 제품 자체를 저희가 화장품으로도 저희가 피부에 직접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식용으로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GMO 식품들을 저희가 그대로 만약에 실생활에 이용하게 됐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GMO라 하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식품 산업에서 이 GMO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것이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형된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 민감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성을 좀 논의하기 전에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GMO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좀 많이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산 옥수수나 콩의 많은 부분이 이미 GMO고 또 그 GMO를 활용해서 많은 가공식품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생물체를 만들어내거나 그 의약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 FDA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승인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GMO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GMO는 아까 식품 산업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재를 만들어내는 바이오 화학 산업에서는 사실 식품 산업보다는 조금 그 민감도가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GMO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양동수 교수님께서 바이오 컨테인먼트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GMO를 산업적으로 활용을 할 때 클로즈된 시스템에서 유출이 되지 않게 잘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GMO는
기본적으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미생물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항생제를 처리를 해서 그 미생물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환경 속에서 계속 남아서 자연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지속적인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엔지니어링 된 균주에 최종적으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제거하는 마컬리스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제거된 미생물들을 다시 그 산업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컨트롤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합성생물학 그리고 그 기반 기술인 유전자 회로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미생물을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GMO를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강남규 교수님께서는 실은 이제 미세주류나 효모, 대장균 같은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을 활용하셔서 대사공학 기술 연구 개발을 이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굳이 여러 종류의 이제 미생물 호스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선 각각의 미생물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조류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직접 전환해서 바이오 연료나 바이오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효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표 효모인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에 같은 경우는 빵을 만들거나 그리고 술을 만드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미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미생물을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줄여서 뭐 그라스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효모에 이제 이러한 그라스 미생물들이 좀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핵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뜻은 이제 세포 내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들은. 그래서 이 세포 내 소기관을 이용하는 엔지니어링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사공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예를 들어 그 효모 중에 메탄올을 대사할 수 있는 효모가 있습니다. 그 메탄올 대사 과정에서 뭐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라는 과산화수소가 발생이 되고요. 그 과산화수소는 사실 셀한테는 전체적으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캐탈라이즈라는 효소를 통해서 물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이 특정 세포 내 소기관, 퍼록시좀이라는 세포 내 소기관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효모에게는 좀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내 소기관의 특성을 잘 활용한 엔지니어링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정교한 대사공학 및 합성생물학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박테리아 중에서는 뭐 대표적인 박테리아가 대장균인데, 이 대장균 같은 경우는 사실 합성생물학, 대사공학 기술의 발전의 근간이 되는 그 미생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드밴스드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뭐 의학, 식품, 화학산업의 다양한 소재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들의 각각의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좀 더 유연하게 그 대처를 해서 생물 공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각의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조합을 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생물 공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미세조류나 메탄자균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를 직접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박테리아나 효모처럼 그 대사공학이나 합성생물학 기술을 적용시키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효모나 박테리아는 그런 기술들을 잘 적용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온실가스를 직접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대사공학을 통해서 온실가스, 뭐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가스를 직접 전환할 수 있게 그런 미생물들을 대사공학을 하기도 하지만,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서 뭐 미세주류나 메탄자균이 잘하는 그 가스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을 하면, 그럼 미세주류나 메탄자균은 온실가스를 전환을 해서 특정한 유기물질인 기질을 만들어내고, 그럼 그 기질을 박테리아나 효모가 활용을 해서 성장을 하고 프로덕트를 만들어낸다면 한 미생물에 집중되는 그 대사 과정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전체적인 공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미생물들의 장점을 활용하는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생물들의 연구를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동수 교수님께서도 제가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장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양동수 교수님께서도 이제 대장균 연구를 워낙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제 대장균이라는 균주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일단 대장균은 대사공학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호스트 미생물 중에 하나죠. 일단 모든 생명체 중에서 제일 잘 연구되어 있는 생명체이고요. 그리고 이 대장균 안에 있는 모든 대사회로가 이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즉 지놈 스케일 메타볼릭 모델 또는 가상세포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생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대장균은 굉장히 연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대장균 안에 있는 그 대부분의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또 대장균 안에 있는 대사회로가 서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레귤레이터리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연구되어 있는 미생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잘 연구가 되어 있고 밝혀진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출발 물질로부터 고부가 가치 산물을 생산하는 그 미생물 세포 공장을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것이죠. 이렇게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장균은 그 엔지니어링 툴키트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비롯해서 뭐 스몰 레귤레터리 뭐 RNA라든지 그런 유전자의 발현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툴도 굉장히 잘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대장균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빨리 자라는 미생물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고밀도로 고농도로 자라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셀 덴시티 컬처, 즉 고밀도 세포 배양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툴키트도 굉장히 잘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 개발을 굉장히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미생물 호스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강남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미생물균 중 하나가 만능이 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대장균도 사용하기 좋은 케이스가 있고 또 사용하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이 P450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효소가 대장균에서는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대장균 안에는 이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대장균 안에서는 우리가 진핵세포에서 가져온 이 효소의 표면이 당화되어 있는 그런 효소들은 대장균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대장균은 파지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미생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산업 발효 중에 이 파지 감염이 발생하면 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예, 이렇듯 대장균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산하고자 하는 프로덕트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대사회로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른 기타 상황에 따라서 서로 적절한 그런 균주를 선택해서 이 균주 개발 그리고 발효 공정 개발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이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고, 그동안 수고해주신 양동수 교수님 그리고 강남규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